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FTX 사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 코빗 리서치 팀에서 번외편 리포트를 발행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건이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보니까 리포트가 썼던 시점이나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조금 업데이트가 부족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수도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워낙 여러 매체에서 사실 이 사건을 지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체 매체뿐만이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기존 매체에서도 워낙 급격하게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파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대중 매체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매체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숨은 얘기나 또 그 외에 업계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한 5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워낙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뭔가 흥미 위주의 무슨 음모론 같은 것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총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이 터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이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의 원인은 FTX 알라메다가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촉매제가 된 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코인데스크가 보도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제표 내역이었고요. 이제 2번째는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바이낸스의 CG가 보낸 트윗이었습니다. 그 트윗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FTT를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G와 샘 뱅크맨 프리드 사이의 경쟁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CG 자체는 자기네들은 뭐 그런 어떤 경쟁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수차례 트윗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정황상 CG와 SBF 간에 뭔가 있었다는 사실은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CG가 FTT를 매각하겠다는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언급한 게 있죠. 자기네들은 누구를 뭐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같은 업계, 동정업계의 다른 업체들을 반하는 로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FTT 매각에 관한 설명인데 뭐 그런 거를 굳이 언급을 했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이 매각에 대해서 매각을 발표한 후에 FTX CEO가 FTT를 $22에 전부 OTC 거래로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시장에서 팔게 된 건데요. 사실 최대한 많은 가격을 받고 매도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CG의 FTT 매각 결정은 뭔가 숨은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FTT가 거의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CG가 그 FTT를 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5억 정도를 지금 CG 자체도 다 날려버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의 모티베이션은 절대 경제적인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모티베이션이 있었다는 거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방증하는 몇 가지 정황상 다른 뭐 뉴스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브라이언 브룩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브라이언 브룩스는 전에 미국 행정 여러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가장 최근까지는 이제 OCC라는 은행을 규제하는 기관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변호사 출신인 분입니다. 이제 워싱턴 DC에도 정치권에 굉장히 여러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인데, OCC 헤드를 그만두고 바이낸스 US의 CEO로서 이제 취임을 했었습니다. 이게 2021년 4월이었는데 당시에는 바이낸스가 미국의 규제 당국과 어떤 관계를 쌓기 위해서 그런 인물을 채용하는 걸 당연시 여겨졌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또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트위터나 레딧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브라이언 브룩스가 바이낸스에 있으면서 또 FTX의 샘 뱅크맨 프리드랑 아주 밀접한 관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바이낸스의 내부 정보를 FTX에 넘기는 이런 행위를 해서 그래서 CG가 해고를 했다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인터넷상에서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지만은 정황상 봤을 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브라이언 브룩스는 바이낸스 US CEO직을 그만둔 다음에도 FTX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속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이낸스에 관한 여러 가지 내부 정보나 그런 것들이 바이낸스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기사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이터가 한 2달 전부터 바이낸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얘기를 하는 기사를 많이 쏟아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CG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두고서 일부에서는 매체를 통해서 바이낸스에 대한 나쁜 여론을 형성을 하는 거를 SBF가 뒤에서 조작을 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CG가 이제 SBF를 그대로 내버려둬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FTT 매각을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FTX의 재무제표입니다. FTX의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SBF가 FTX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녔죠. 그때 준비했던 자료가 일부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되게 디테일하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FTX가 11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뱅크럽시 파일링을 했는데 11월 9일 시점에 재무제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X를 보면은 채무가 한 $9 billion 정도였는데 유동성 있는 자산은 $900 million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900 million이라는 유동성 자산 중에 한 반 정도는 로빈후드의 주식이고요. 그 기타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6 billion에서 한 10 billion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10% 정도의 이율이 나오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모이지 않아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FTX의 사용자들이 예치한 예치금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FTX의 사용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한국에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 수의 한 6.2% 정도가 한국인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싱가포르이고 세 번째는 독일이고 뭐 이런 순서인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유저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런 화산 절차가 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코빗 리서치에서 8월 19일 날 발간한 리포트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3H와 셀시우스 파산이 화두였기 때문에 그들의 파산 과정을 알아본다는 취지에서 썼던 리포트인데, 얼마든지 FTX 사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법정에서 파산 신청에 대한 과정을 시작을 하면은 해결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가지 예로 뭐 마운트 곡스 같은 사태는 이제 2013년, 14년 그쯤에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죠. 일부 자금을 회수하긴 했는데 아직 채권자들한테 나눠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2008년에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 9월 달에 끝났습니다. 14년 만에 매듭을 지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리만 브라더스에 예치를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회수를 했느냐? 회수 자금의 40% 정도를 회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한 20%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일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초기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회수를 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됐던 거고 100% 회수가 아니고 뭐 반 이하로 회수를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거죠. FTX에 예치하신 분들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러한 선례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업계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엄청난 많은 파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은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대표적인 파산 사례들이 대부분 중앙화된 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3H라든지 셀시우스라든지 이번에 FTX나 알라메다의 파산도 중앙화된 업체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담보 가격이 하락하고 조직이 투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산은 사실 금융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죠. 1997년 한국이 경험했던 IMF 위기 때나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예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특유의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진다기보다는 경제활동하는 인간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차이가 있다면은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게 없는 틈을 타서 과도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망하는 이런 회사들이 자꾸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예로는 닷컴 버블이 있어요. 99년부터 2002년까지 엄청난 버블이 인터넷 초창기에 있었죠. 그 당시에도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많은 사기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론이나 월드컴이나 아델피 커뮤니케이션 이런 회사들이 다 크게 빠르게 성장
성장한 후 파산을 신청을 했죠. 나중에 내역을 뜯어보면은 그 안에서 많은 사기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결국에 그 회사들 대표들이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투자은행에서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티뱅크나 메릴린치에 있던 인터넷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뒷단에서 많은 보상을 받고 인터넷 회사들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징계를 받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가 망한 건 아니었죠. 결국에는 그런 많은 사기성 행위가 도덕적이지 못한 중앙화된 업체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렇지만 인터넷이라는 근간이 되는 기술 자체는 우리 사회에 뭔가 유용한 일을 해주는 인프라였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사용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또 그 추후에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는 마찰없이 정보가 전달되는 공공재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중앙화된 업체들이 다 파산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망한 거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똑똑한 개발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멈추질 않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파산 때문에 끝이 났다, 이런 식의 결론은 좀 너무 섣부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떤 큰 파산이 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꼭 규제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사용이 돼서 규제가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규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제를 해야 될 대상이 중앙화된 업체들에 대한 규제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프로토콜 자체를 규제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에 대한 발전이 더뎌지게 되고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디파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난 파산들은 사실 C파이 업체들에 대한 파산인데 C파이와 디파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디파이에 갑자기 포커스가 맞춰져서 뭐 유니스왑의 프로토콜을 규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규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 그거는 투자자 보호는 하지 못하면서 기술 발전 자체를 막는 이제 규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규제에 초점이 잘 맞춰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 규제 당국이 규제의 모호함을 빨리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크라켄의 제시 파월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상원의원 팻 투미, 뭐 이분은 이번에 선거 후에 퇴임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트윗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은 SEC나 기타 규제 당국이 거래소에 대해서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규제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았고, 그렇지만 대중들은 FTX와 같이 역외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데 거래 서비스 외에도 여러 가지 마진 트레이딩이나 파생상품 거래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는데 대중들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프쇼어에 있는 역외에 있는 거래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의 공백이 생기고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 미국 내 투자자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규제의 모호성을 빨리 해소를 해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국내에서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예가 법인 계좌 허용입니다. 지금 FTX에서 한국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은 법인들도 많이 사용을 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법인 계좌가 허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계좌를 설립을 하게 되겠죠. 근데 물론 민간 기업체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마진 트레이딩이라든지 선물 거래라든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거래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이를 규제받는 국내 거래소들이 못하게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는 해외 거래소에서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 거래소가 잘못 운영이 돼서 파산했을 경우에 피해가 생겼을 때 그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대중들의 수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규제인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 목적이나 표심이나
뭐 이런 거에 좌우돼서 냉정하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런 규제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FTX 사태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요. 이번에 FTX 사태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보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이바이.